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즉시 발효되는 명령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모든 병력을 전면 철수할 것입니다. 속보 2025년 10월 4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단 한 문장. 트럼프, 주한미군 즉각 철수 명령. 서울, 새벽 2시 47분.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작전 통제실에 철수 명령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방위선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군 중령, 잭 밀러. 명령을 받은 그가 상부에 단호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I won't leave. Not like this. 나레이션. 군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왜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을까? 이방인이던 한 미군이 왜 대한민국의 철책을 밤새 지키고 김치찌개를 먹으며 울게 되었을까? 그가 지킨 건 단지 국경이 아니라 신뢰였고 우정이었고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한 명의 미군이 만들어낸 가장 뜨거운 국뽕 실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는 밀러 중령, 미국 육군 소속입니다. 3년 전 파병 명령을 받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한 가지 확신만 있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다. 그러나 2025년 10월 4일 새벽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캠프 험프리스의 내 관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전날 야근으로 인해 몸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 육군 전용 통신망에서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주한미군 철수 절차 즉시 개시. 현지 지휘관은 세부 지침 전까지 준비 태세 전환. 화면을 본 순간 손에서 기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철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심장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을 씻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총기 보관함을 열고 권총을 확인한 뒤 전술 지도와 작전 브리핑 파일을 챙겼습니다. 모든 게 루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대기 중인 병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사령부 쪽으로 향하던 참모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이건 진짜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지휘실에 도착하자 정보과 분석관 데이비드가 긴급 작전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중령님, 북한 쪽 통신이 오늘 오전 2시부터 비정상적으로 조용합니다. 레이더 반응도 떨어졌고 남한 통신기지 하나는 신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타이밍에 통신 장애라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단순한 철수 명령일까? 작전 브리핑룸에 앉자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긴장과 분노,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령님,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명령이라는 겁니까? 부대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식으로 국방부를 통해 내려온 문서다. 그러나 내 안에서도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북한은 조용하고 남한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철수 명령을 내렸을까? 그때 화면이 켜지며 영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고위장교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전략적 재배치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나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한국 정보안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장교는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외교 채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상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타격받을 건 한국이었습니다.
나가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국군 연락장교 강태준 중령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잭,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서울은 난리입니다. 대통령까지 긴급회의에 소집했습니다. 강태준은 숨이 가빴고 눈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깨를 움켜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어. 우리도 아직 명확한 상황은 모르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강태준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워싱턴과 재협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철수하면 북한만 좋아하잖아요. 당장 DMZ 쪽 경계부터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숨 쉬며 살아온 3년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떠나는 건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니라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난 이 명령을 늦출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이유가 뭔지 밝혀내겠다. 그날 새벽, 내게는 하나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철수를 명령받은 미군 장교이지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잭,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은 떠나는 겁니까? 캠프 험프리스 회의실. 대한민국 국방부 파견 리에이슨 오피서 강태준 중령이 내게 던진 질문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있던 한국군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들 중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보다 슬픔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병사들, 여러분 부대, 그리고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어깨를 맞대고 국경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전우 아닙니까, 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도시를 천천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태준,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군인일 뿐이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건 위에서 결정되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본 건 단순한 파병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임무였지만 어느새 나는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나라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겨울엔 추위 속에서 커피 한 잔 건네주는 아줌마,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하나를 사려던 내게 계산 도와주던 아이까지.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사라진 감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오 무렵 나는 서울 시내로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곳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역 앞, 마침 전광판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라는 뉴스가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설마 전쟁 나는 거 아냐?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거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여고생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은 거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이. 그때였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군 아저씨, 그래도 아직 떠나진 말아줘요. 우리 애가 당신들 참 좋아해요. 미국에서 온 군인 아저씨가 자기 지켜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나는 부대원 회의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믿는 만큼 우리도 그 믿음을 저버려선 안 됩니다. 부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천천히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수 준비를 하되 동시에 한국 측과 정보 공유를 지속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박수가 회의실 안에 울렸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명령은 지킬지언정. 신뢰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내 방식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작전사령부 사무실에 앉아 미 본토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본부와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사령부의 중장 제임스 윌러비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잭,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건 상부의 결정이다. 군인으로서 따르도록.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단순히 명령에 대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철수 명령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파장과 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신뢰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 윌러비 장군은 안경 너머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본토 방위,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병력 재배치가 필요하단 판단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병력 배치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족을 만들었고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철수가 자칫하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장교 하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잭 중령, 감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은 전략이 우선이다. 철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들,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전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한국 시민들 앞에 나가 우리는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간 화면 속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윌러비 장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잭, 너에겐 감정이 앞서고 있어. 명령을 어긴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게. 화면이 꺼지기 직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가치는 때때로 명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캠프 험프리스 안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엔 군인 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기지 외부에서 온 한국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놀고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며 소통하던 그들. 이걸 우리가 끊는다면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내 머릿속엔 동맹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정치적, 전략적 계산을 넘어서 그 단어의 본질은 믿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군 강태준 중령이 기지 내 카페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윌러비와 화상회의 했습니다. 내가 말하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죠. 그 사람들은 항상 전략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건 현실입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준, 만약 공식 철수 명령이 내려와도 난 너희와 정보 공유를 계속하겠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작전 협조도 유지하겠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바라봤습니다. 그 말 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동맹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날 나는 미군 장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국익이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아끼는 진짜 동맹의 정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민간복 차림으로 서울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상부에서는 철수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지만 나는 공식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내 목표는 단 하나였죠.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 종로구 한복판. 거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안이 번져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주한미군 철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분식집 앞에 걸린 문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미군 형들, 아직 떠나지 마세요.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 언제든 대접합니다. 나는 무심코 그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실내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식탁을 닦고 계셨고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군인 아저씨 아니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몇 마디는 배워둔 터라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국 군인입니다. 김치찌개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조용히 한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밥, 그리고 수북한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미국 친구들 요즘 걱정 많죠? 우리도 그래요. 근데요, 아무리 나라 사이엔 문제가 있어도 사람끼리는 마음이 남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군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저 국방 예산의 일부로만 존재하던 군인이라는 존재가 여기서는 함께 밥 먹는 이유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니까요? 다음에 부대 친구들 데리고 또 오세요. 그때 같이 밥 먹어요. 나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가게를 나오자 길 건너편에서 초등학생 몇 명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갑자기 내 앞으로 튀어나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 공을 잡아 아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미군 아저씨. 한 아이가 씩 웃으며 외쳤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겁내고 있는 미군의 철수는 단순히 군사력의 손실이 아니라 일상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전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지로 돌아온 나는 강태준 중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서울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 당신들이 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간절한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부대 공식 채널로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동맹의 진짜 의미에 관하여였죠. 그 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시작되지만
평화는 신뢰로 지켜진다. 이곳 대한민국은 군사적 전략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철수 명령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든 우리가 진짜 놓쳐선 안 되는 건 이들과 나눈 신뢰라는 이름의 가교다. 사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철수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소규모의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배신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 동맹 파기 등 상반된 구호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 나는 그날 강태준 중령과 함께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비공식 외출 중이었습니다. 민간복 차림으로 광화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 사이에서 누군가 날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미군 아니야? 그 말이 퍼지자 순식간에 나를 향한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휴대폰 촬영, 그리고 어느새 몰려든 기자들. 그리고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등을 돌린 거 맞잖아요. 왜 지금 와서 여기 서 있는 거야? 처음엔 그저 목소리 하나였지만 곧이어 수많은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를 버리네. 위선자. 나는 당황했고 당혹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손을 들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밀쳤고 균형을 잃은 나는 인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강태준이 재빨리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작전해온 동료입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위해 움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몇몇 언론은 그 장면을 포착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장교,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과 충돌, 동맹의 균열, 한국인들 분노에 휘말린 미군. 기지로 돌아온 후 나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아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잭,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분노와 오해였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발신인 김하늘. 중령님 괜찮으세요? 뉴스를 봤어요. 저희 엄마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집으로 오시겠어요? 김하늘. 그는 장년작전 협력으로 알게 된 한국군 통역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가족처럼 나를 대해줬던 사람. 나는 고민 끝에 조용히 외출 허가를 받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작은 주택. 문이 열리자 하늘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 다쳤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네요. 그녀는 나를 식탁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국 끓여 두셨어요. 미군이 우리 식탁에 앉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잠시 후 70대 초반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령님, 뉴스에서 본 그 모습,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묵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 누군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니까. 그리고 그 진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철수 명령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해는 때로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니까요. 잭, 지금 DMZ 서쪽 철책 부근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중대 단위 이상 병력이 근처에 접근 중이라는 정보가 떴어요. 캠프 험프리스 작전 통제실.
강태준 중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감시 위성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적외선 영상엔 밤 안개 속 일정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여론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찰 시도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DMZ 접경 지역에서는 종종 탐색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미군 철수 발표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들은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틈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즉각 한국 합참과 공조 요청을 넣었고 나는 미군 쪽 대기중대 지휘관들과 통신망을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철수 명령 중인 상태지만 이 순간부터는 군인의 본분을 따릅니다. DMZ 인근 비상지원 태세 돌입, 정찰 드론 전개, 통신기 확보, 비상 복귀 준비 완료하시오. 부대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각자 맡은 위치로 흩어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차를 타고 DMZ 인근 전방부대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공기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철조망 너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움직임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잭, 당신 여기까지 오면 상부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이미 작전 개입 금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우를 지키러 온 겁니다. 강태준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순간에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전방 감시초 소지 OP 내 작은 작전실. 우리는 긴급 정찰 영상과 지상 전파 감지 분석을 통해 북측 병력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철수 발표에 맞춰 DMZ 남측으로 감시망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대응이 늦거나 미흡하면 그들은 다음엔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잭 밀러 중령. 정찰 드론 3기, DMZ 서측 좌표 3, 4에 2 구역에 투입. 한국군 측과 병렬 작전 개시. 이 작전은 내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침묵이 흐른 뒤 부관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건 군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드론이 이륙하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여른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 안엔 분명히 무장병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전방 대기팀과 교신했습니다. 비살상 대응체계 준비, 경고 조명탄 발사, 확성기 방송, 신속 대응조 분산 배치.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조명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쳤고 그 빛에 놀란 북측 병력은 이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수분간의 대치 끝에 그들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군과 미군이 끝까지 함께 대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작전이 종료되고 나는 지휘부에 간단한 보고서만 남긴 채 철수했습니다. 내가 위반한 명령의 대가는 곧 돌아올 테지만 지금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분명히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함께였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서울로 돌아오는 군 차량 안. 창밖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조용히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고 있다. 그리고 난 그들과 함께이길 선택했다. 그 결심은 더 이상 누가 시켜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작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군사감찰관실 조사 요청. DMZ
작전 개입에 대한 정식 진상조사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나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미 육군 헌병대 소속 대위 2명이 내 앞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내 이름이 적힌 서류철과 작전 기록 영상, 그리고 마지막엔 규정 위반 개입 사례 문구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당신은 철수 명령 기간 중 작전 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한국군과 공동작전을 자의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규정은 모든 군인이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의도가 어찌 됐든 명령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이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명령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어긴 군인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 정식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나는 제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엔 미군 고위 장교들과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중 강태준 중령의 모습이 보였고 그는 내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징계심사관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전략적 명령의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투 지역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웃고 울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 DMZ 철책을 지키던 병사들도 그곳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모두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내겐 그보다 중요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그 순간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잭 밀러 중령의 행동은 군법 위반이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의였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없었다면 우리 측 대응은 분명히 지연됐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큰 위협이 따랐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군을 대표해 그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라 용기였다고 증언합니다. 며칠 후 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내려졌습니다. 잭 밀러 중령에 대해 내부 경고 조치만 부여, 한국 내 비상상황 시 대응 권한은 임시 보류 상태로 유예, 한미 양국 협력하에 별도 대응 규정 마련 예정. 나는 벌점 대신 기록으로 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 전 강태준과 나는 광화문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번 달 안에 본토 복귀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이번엔 파병이 아니라 여행자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올 땐 김치찌개부터 대접하겠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나라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지로 돌아가니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한글로 쓰인 손편지와 작은 태극기 그리고 파란색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미군이 아닌 잭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행기 이륙까지 3시간. 나는 베이스 캠프의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군기지 외곽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존재였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있으니 어느새 익숙해진 캠프의 방송음, 기지 근무병들의 걸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태극기 개양식의 음악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구나. 공항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강태준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잭, 오늘은 그냥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게 당신은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강태준은 잠시 주저하다 작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여기 작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한국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봉투 안에는 전우의 서약이 새겨진 메달 하나와 강태준 가족이 손수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국경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지켜준 밤,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잭 밀러 중령, 당신은 우리의 전우였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시큰해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태준 다음에 다시 오면 내가 김치찌개는 사겠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꼭 민간인으로 오세요. 가족들이 기다릴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활주로 너머 멀리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 엔진이 돌아가고 창밖 하늘이 점점 가까워질 때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삶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함께하는 병력의 숫자나 서명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기억. 미국 본토에 도착한 날, 나는 국방부에 복귀 보고를 마치고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내 마음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잭 밀러 중령, 대한민국 대통령 명예 감사패 수상자 선정. 그리고 하단에는 짧은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전우로 기억합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배운 것. 그건 군사 전략도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 전우들이 있는 곳이니까요.